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대규모 반격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을 위한 계획입니다. 아니요, 러시아가 아직 가진 지역은 고체가 아닙니다. 그건 액체입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방어하는 데 있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승리입니다. 점령된 영토는 조금 더 안전해졌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흑해를 잃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의 함락입니다. 7월 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방위 및 안보부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으로 흑해 함대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남은 함정들도 이 해역을 항해하기엔 너무 위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해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해의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해상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 바다를 러시아 함정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가장 넓게 차지한 지역이자 러시아가 잃은 최대 지역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흑해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흑해에 연결된 더 작은 아조프해를 제외하면 흑해의 면적은 약 42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아조프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곳에서는 사정이 나을 게 없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그 악명 높은 함대로부터 46만 1천 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처럼 흑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 해역을 장악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흑해가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도 방어적으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중인 영토만큼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흑해 분쟁에 관여해왔습니다.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은밀하고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흑해에서 통제된 불안정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흑해에서 분쟁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지와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이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흑해에서 흑해 함대를 증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우리는 러시아의 흑해 외교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흑해는 침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로 27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푸틴이 침공하기 전 해에 흑해를 통해 운송됐고 러시아는 초기에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푸틴이 압박을 받자 우크라이나 선박 통행을 허용하는 흑해 곡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철회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3년 9월에 러시아가 그 시점까지 이미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약 600만 톤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응에 필요한 경제 자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이 계획에서 막대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통적인 해군이 없고 당연히 자체적으로 전투함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려 한 이유는 곡물 수출을 막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군함으로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사 인프라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흑해 함대가 고립되어 있거나 푸틴의 침공 이후 터키가 모든 국가의 군함에 대해 흑해로 들어오는 해협을 봉쇄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화물선과 상륙함이 계속 보급품을 본토에 상륙시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 14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공격했습니다. 그 배는 흑해 함대의 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서 해군이 없던 한 나라가 대신 흑해 함대를 산산조각내고 젤렌스키가 이제 달성했다고 말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흑해 승리를 선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해군과 국방 및 안보 부대를 함께 칭찬했습니다. 러시아에게 흑해와 아조프해는 러시아에게 결코 평화의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 중요한 해상에서 러시아를 얼마나 철저히 패배시켰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스크바함 공격 후 봐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소속 군함 중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군함은 모두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이 배치되었고 때로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미사일도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흐르며 선박을 침몰시킬 만큼 크고 강력한 공중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무인으로 순찰하며 이전에는 이런 유형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러시아 군함을 상대로 가미카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해상 드론도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함이 큰 피해를 입은 뒤 2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2024년 중반까지 우크라이나는 26척의 함정을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흑해 함대의 일부였습니다. 함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함선에 수백 킬로그램 폭발물을 실어 보낼 수 있는 마구라, 무이오 해상 드론 등 혁신 기술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영국 국방부는 흑해 함대가 사실상 비활성화되었다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함대는 우크라이나 사정권을 피하려고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주요 기지에서 급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푸틴은 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사 퍼레이드와 선전을 이용해 러시아가 흑해에서 겪은 참혹한 손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필요로 하는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으면서 이 모든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승리했으며 그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흑해 전략으로 희생된 선박수는 26척을 훨씬 넘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주요 전투함 12척을 타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4척이 파괴됐고 8척은 심각하게 손상돼 잡전에서 제외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의 상륙함을 대상으로 총 25회의 공격을 가해 15척을 파괴하고 추가로 10척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다른 함정들을 지원하는 보조함들도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12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3척이 파괴되고 9척이 손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작전 피해 수치를 명확히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흑해 함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군함이 출항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흑해로 들어가는 해협을 봉쇄해서 러시아가 함대를 보충할 수 없게 되면서 푸틴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푸틴에게 흑해 함대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흑해의 균형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기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와 불법 병합된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의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숫자도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으면 이번 침공이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흑해의 변화하는 역학과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통찰을 얻고 계신가요? 좋아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앞으로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러시아는 흑해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그 해역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네기 재단이 지적했듯이 푸틴의 오만함은 러시아의 흑해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구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질로 여기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핵심 생산 기반을 마법처럼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년 넘는 전투에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푸틴은 러시아 승리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 침몰이나 손상되지 않은 흑해 함대 함정이 남아있어 우크라이나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균형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현재 흑해 함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26일 보고서에서 메초는 흑해 함대가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항공대가 그 임무들을 대신 수행해 전함은 사실상 쓸모 없어졌습니다. 러시아 함정들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발사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7월 5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 함정을 이용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정들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흑해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국 모항에 있습니다. 정박해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함대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흑해 진입은 함선이 더 가까이에서 발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준할 수 있는 표적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이지만 러시아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출항하는 모든 함정은 그 자체로 표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디미트로 플레텐추크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점령군은 아조프해와 흑해 모두에서 어떤 함정도 바다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바다에 나가는 것이 사치가 되었습니다. 플레텐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에게는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수천 달러밖에 들지 않는 드론에 수백만 달러짜리 군함이 맞아 희생될 수 있다는 걸 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폭로가 나오기 한두 달 전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푸틴이 내린 또 다른 흑해 함대 관련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군함을 잃는데 너무 좌절한 나머지 선원들을 드론 부대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단체 아테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러시아 최고 사령부가 선원들을 수년간 훈련해온 본래 임무보다 드론 조종사로 쓰는 편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러시아 흑해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보낼 수 있었던 배들조차도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운항해야 할 사람들이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러시아는 쓸모없는 선원들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다 그들을 재배치해 흑해 함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평화로운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흑해를 우크라이나에 빼앗기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든 특히 그가 러시아를 흑해 핵심 영향력 국가로 만들려고 많은 투자를 한 후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 손실 자체는 그 손실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림반도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흑해 함대에 의존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큰 부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흑해처럼 크림반도도 자산이 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흑해를 지나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흑해 함대 지원으로 미사일, 드론, 활공폭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복을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몰락은 2026년의 상당 기간 우리가 목격해온 크림반도 고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드나드는 물류동맥을 겨냥한 작전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들을 파괴하고 크림반도로 향하던 수백 대에 달하는 보급 및 연료 트럭을 파괴한 그 작전은 푸틴의 소나기에서 점차 크림반도를 빼앗아오는 고립작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보급망 압박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R280 고속도로가 지옥의 도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에 파괴된 불타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같은 드론들이 발전소와 변전소를 공격하면서 크림반도의 광범위한 지역이 정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방공망은 엉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그것들 역시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흑해를 잃은 것도 그 군수작전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6월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다리 양쪽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공격에는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통해 보급품 운송에 사용한 페리 타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흑해 함대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그런 공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물류망이 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흑해 상실은 실질적이면서 상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흑해에 있는 여러 섬과 모래톱, 때로는 심지어 석유 인프라에도 방공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방공망들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엔지니어를 그곳들로 보내기 위해 자국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예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항하는 선박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선박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또는 크림반도 방어용 이동식 방공 플랫폼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세바스토폴 항구 도시를 잃은 셈입니다. 적어도 흑해 함대의 전통적 본부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손실은 푸틴의 러시아, 크림반도 완전 통제 주장에 타격을 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계획에서 중요한 그 항구 도시는 이제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없습니다. 흑해 함대의 상실은 단순히 흑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군함이 항해하지 않아 크림반도가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이용해왔고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령군들이 알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과 잦은 정전이 크림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 타임즈는 점령자 미하일과 대화하며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폭발음을 듣고 전기와 물도 제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차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차는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를 비축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선 세바스토폴과 달리 휘발유 구입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크림반도는 이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식량 부족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으며
곡물, 밀가루, 설탕과 같은 기본 식료품들이 식료품점 진열대에서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관광 시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이를 햇빛, 바다, 모래, 휘발유 없음이라 표현합니다. 크림반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인이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지역이 되어버린 반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흑해함대의 붕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내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크림반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차단하는 물류 봉쇄 작전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저희 말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7월 3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아르테시가 크림반도의 케르치와 페오도시아에 있는 러시아 관리들이 모든 공식 문서와 장비를 포장해 반도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들에게 몇 주의 시간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월 3일까지 나는 마감일을 받았습니다. 즉, 문서와 장비는 이미 반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러시아 계획대로 됐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러시아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흑해는 이미 잃었습니다. 다음은 크림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흑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영구적인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반도는 그 힘을 보여줘야 했던 함대가 실패한 이후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역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중요한 영토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드론 전력은 계속 다변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최신 모델 상당수는 이전 모델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증가와 큰 탄두 장착 등입니다. 가장 최신 모델 중 하나인 지르카는 훨씬 더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람이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의 위협을 찾아내고 추적하며 제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무인 항공기 UAV 기술의 다음 단계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진 인간이 아닌 진정한 사냥꾼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풀려났습니다. 최대한 많은 러시아 드론을 찾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론이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간 이것이 전장을 어떻게 바꿀지 보기 전에 먼저 이 드론의 개발과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르카는 한 곳이 아닌 두 개의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작품입니다. 녹티스와 B-Ray Industry입니다. 녹티스는 무인 시스템 자동화와 지능형 드론 대응 솔루션 같은 요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방위 기술 기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회사는 대신 드론을 더 똑똑하고 치명적인 사냥꾼으로 만들어주는 표적 추적 및 요격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써 운용 인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B-Ray 인더스트리는 한편 전쟁 시기에 키이우에서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의 선도적인 첨단 무인 항공 시스템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전자부품과 군사용 소프트웨어도 만듭니다. 이 회사는 B-Ray 15 카미카제 드론과 B-Ray 옵토 15 광섬유 무인기와 같은 무인기를 생산하며 마라프로 드론 장착 중계 시스템과 B-Ray 19 지상국과 같은 드론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합니다. 드론 부품의 80%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형 지르카 드론의 개발 작업은 주로 녹티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B-Ray가 투자 지원과 생산 전문성을 제공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드론이 아닌 특별한 목적의 드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궁극의 샤이드 킬러가 되어야 했습니다. 샤이드 드론은 이란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단계에 러시아에 처음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드론을 개조해 대량 생산하며 게룬드2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드론을 샤이드라고 부릅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겨냥한 수많은 공격에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군사 및 민간 인프라 모두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 공장들은 매달 수천 대를 생산합니다. 지휘관들은 대규모 무인기 떼를 국경 넘어 우크라이나로 투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으로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원래는 샤헤드 드론은 원래 최대 50kg, 즉 110파운드의 탄도만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 드론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신형은 종종 90kg, 즉 200파운드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팀들은 제트 엔진이 장착된 샤헤드 변형 드론도 개발했으며 이 드론은 시속 500, 600km의 속도를 냅니다. 시속 300에서 370마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더 단순하고 저렴한 프로펠러 추진에 의존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80.5km에 달합니다. 즉 시속 115마일입니다. 이 드론들은 보통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대량으로 사용되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고 압도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공격에 660대 이상의 드론이 사용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약 6만 대에 달하는 이 드론들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 치명적인 위협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AI로 구동되는 터렛부터 이동식 화력부대까지 모든 것을 통합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효과적인 방공망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전자전 제머, 대공포, 미사일 포대, 심지어 공격 헬리콥터도 있었다. 외부의 많은 지원도 받았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신회사인 스타링크가 러시아인들이 자사의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스타링크는 즉시 접근을 차단해 러시아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론 군단은 계속 몰려오고 러시아 기술자들은 내비게이션 개선과 구조 최적화 등 드론을 더 강력하게 만들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드론을 제거하고 이 드론들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찾은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요격 드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정찰 임무나 지상 목표물 타격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다른 드론을 찾아내어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요격 전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이후로 와일드 호네스팅 2와 같은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스카이폴, P1 Sun, 그리고 옥토퍼스백, 러시아의 대부분의 항공 자산을 격추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키우군이 요격기와 다른 수단을 사용해 적의 드론 거의 95%를 격추시킨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놀랄 일도 아닙니다. 키우가 이 기술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건 당연합니다. 키우의 가장 크고 우수한 드론 기업들 중 몇몇은 기존 요격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요격기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제르카로 돌아옵니다. 광범위한 대드론 방어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팀이 처음부터 설계한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요격기는 비리가 2026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르칸의 기술 사양과 독특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지르카의 총알 같은 외형은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쓴 다른 요격 드론인 P1선과 매우 비슷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드론이 시속 340km를 초과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6km, 3.79도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30km, 약 18.6마일의 작전 반경을 자랑합니다. 최대 20분간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교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적 목표물과 교전할 시간이 되면 그때 지르카는 진정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다른 드론들과 차별화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드론들은 이륙 시점부터 목표물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할 때까지 수동으로 조종해야 합니다. 일부 드론들은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AI가 조종을 맡을 수 있는 자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표물에 접근할 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행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인간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지르카는 다릅니다. BDMR에 따르면 이 드론은 공중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며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위협도 지속적인 조종사 입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요격군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만약 비리가 이 드론에 대해 말한 것이 정확하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론적으로 조종사로 이루어진 대규모 지상팀 없이도 지르카 드론의 무리를 하늘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사실상 발사 후 신경 쓸
필요 없는 미사일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각각을 개별적으로 감시하거나 수동으로 목표 지점까지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첨단 기능들은 꽤 비싼 가격에 제공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즈카 드론의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저렴합니다. 비리 인더스트리는 대당 최대 $2,000라고 주장합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요격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1선은 절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르카는 자체 자동 탐지 및 유도 기능을 갖춘 요격기 중에서 단연코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 첨단 군사 장비를 위해 치르는 가격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전쟁의 시간과 예산 제약 속에서도 잘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저렴한 가격은 러시아에게도 엄청나게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유 설명 전에 이런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 생산에 드는 정확한 비용은 확실하지 않으며 출처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떤 추정치는 한 대당 $20,000로 매우 낮게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추정치는 최대 $80,000까지 훨씬 높게 잡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실제 가격은 두 극단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샤이드나 게란2 드론 가격은 약 $50,000입니다. 이 드론들의 비교적 저렴한 생산 비용은 2022년 처음으로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한 이후로 우크라이나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위협을 비싼 탄약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인터셉터 드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적 드론을 격추하는 확실한 방법은 인터셉터 미사일 사용뿐이었습니다. 또한 인터셉터 미사일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방 동맹국들 중 다수는 수년간 이 탄약을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패트리어트 PAC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AIM-120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제공했습니다. 암람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AIM-120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0,000입니다. PAC-2와 PAC-3 미사일은 각각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키이우가 보유한 저렴한 요격 미사일 미사일들조차도 독일의 아이리스-T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발당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그리고 이런 탄약 상당수는 제한된 수량으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전쟁 첫 4년 동안 패트리엇 미사일을 약 600기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은 매우 귀중할 뿐만 아니라 수량도 적습니다. 또한 $10,000 미사일을 $50,000 드론에 쓰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특히 적이 같은 날에 $50,000 드론을 수백 대 더 만들어 발사할 수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을 예비로 남겨두고 순항 미사일과 같은 더 크고 값비싼 적의 위협에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론 샤헤드 드론을 더 저렴하게 대응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는 이 도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르카는 이를 증명하는 최신 증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2,000짜리 무기로 $50,000짜리 적의 자산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겐 매우 비용 효율적인 셈법이지만 상대방에겐 끔찍한 셈법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지르카를 띄울 수 있다면 각각의 지르카가 러시아 샤이드를 성공적으로 격추시킬 때마다 사실상 크렘린에 약 $48,000의 순손실을 입히는 셈입니다. 모스크바의 막대한 국방 예산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드론이 격추되면 비용이 수백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급증하는 비용이 큰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정유시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러시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서방의 제재 물결. 지르카는 우크라이나가 적에게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산을 제거하고 국민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드론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실제로 샤이드를 얼마나 잘 찾아내고 파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설계 방식을 보면 그 점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지르카 개발을 시작했을 때 녹티스와 비리 인더스트리는 이를 샤이드 격추용으로 특별히 구상했습니다. 즉, 모든 설계 결정은 그 목표를 고려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품은 이 무인기를 러시아 측 동종기체들에겐 악몽이 되도록 신중하게 제작되고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설계팀은 우크라이나의 대샤이드 전문 대대들 중 한 곳에도 연락했습니다. 다크노드로 알려진 드론을 최고 성능으로 만들 통찰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크노드 팀은 우크라이나에서 샤이드
샤이드 드론 탐지와 파괴 가장 효과적인 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중 샤이드 드론 1,5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이들은 이 드론의 설계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으며 약점을 공략하는 최선의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보는 이 새로운 요격 드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에게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최종 제품은 샤이드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모든 특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지르카는 게룬드 이보다 거의 2배 빠르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도시로 최대 속도로 접근하더라도 지르카는 여전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륙하여 목표물을 포착하고 목표에 가까워지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샤이드가 회피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지르카의 엄청난 속도 우위는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지르카의 자율 기능 또한 매우 큰 이점입니다. 이 드론들이 인간 조종사에 의존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추가 드론 조종사들을 찾아 훈련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한 번에 배치할 수 있는 무인 항공 기수에 엄격한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르카의 AI 시스템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단 한 명의 인간 감독관만으로도 이 드론들을 전체적으로 무리지어 발사하고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적들의 점점 더 거대해지는 드론 무리와 포화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 지휘관들이 여전히 물량 공세 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열쇠가 적에게 점점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 드론들 중 상당수가 이동 중에 요격당하더라도 일부는 목표까지 도달해 타격하길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러한 공격이 충분한 피해를 입혀 우크라이나가 결국 항복하고 백기를 들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점점 더 거대해지는 이 드론 군집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르카, 다른 요격기들과 함께 이상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양측의 전술과 적응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같은 드론에 계속해서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시간이 지나며 일부 수정했지만 하지만 샤헤드는 여전히 크렘린 드론 군대의 핵심입니다. 2022년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더 다양한 무인기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장거리 정찰기부터 바바야가 폭격 드론, 그리고 지르카와 같은 AI 요격기까지 모든 것을 개발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다양한 위협을 주었습니다. 크렘린은 많은 위협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여전히 해마다 같은 종류의 드론만을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시간을 활용해 수십 가지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르카는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신형 드론이 자국 무인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항공 및 드론 전문가가 인기 있는 우크라이나 뉴스 채널에서 지르카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크렘린이 드론에 장착된 온보드 카메라와 경고 센서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 주변 위협을 감지하려고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통신을 방해하려고 전자전 제모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지르카에 효과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지르카의 속도 덕분에 샤헤드 카메라에 포착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르카의 자율 능력 덕분에 제모의 영향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방위업체들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발전된 컴퓨터 비전이나 첨단 머신러닝 같은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드론보다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하며 더 빠른 드론을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반도체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티스와 BD 인더스트리는 이미 지르카 2.0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는 이색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새로운 무기의 도입으로 조금 더 커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무기는 성층권 높이까지 상승한 뒤 적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무기는 제모와 전자전 시스템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 방공망을 즉각 무너뜨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병력, 자산, 그리고 인프라가 이후의 공격에 점점 더 노출되게 됩니다. 다트를 소개합니다. 이 미사일은 수십 년 된 아이디어를
21세기로 가져왔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 매우 귀중한 추가 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트는 우크라이나 혁신기술센터 프로그램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성층권 기구의 도움으로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경량 미사일입니다. 기구가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분리되고 내장된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 미리 계획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한 후 결국 목표물을 위에서 타격합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이른바 공명등이 군사 신호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유명한 전략가,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처음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곧 퍼졌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군사 목적으로 풍선을 사용한 또 다른 초기 사례는 18세기 후반 플레레스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수소로 채운 기구를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지상부대에 실시간 보고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잠시 존속한 기구 부대도 보유했습니다. 이 부대는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기구 사용 아이디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제국군은 1849년에 베네치아를 상대로 기구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폭발물을 달았습니다. 각각 약 24에서 30파운드, 약 11에서 14kg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11에서 14kg. 종이 열기구에 그것들은 육지와 증기선 양쪽에서 띄워졌습니다. 총 200개 정도가 발사되었고 적어도 하나는 의도한 대로 도시를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풍선이 바람에 날려가 전투에서 풍선에 의존하는 큰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군대들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구전의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구는 관측 플랫폼으로 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독일 폭격기와 초기 순항미사일의 공습을 막기 위해 이른바 대공저지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체 군사작전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우더드 작전은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총 거의 10만 개에 달하는 기구를 띄웠습니다. 그중 약 절반은 소위탄을 실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강철선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송전선을 손상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혼란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후고 풍선폭탄이라고도 알려진 풍선폭탄을 사용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폭발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풍선들은 약 33피트, 즉 10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얇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혼슈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폭발물과 소위 장치를 실은 채로요. 몇백 개 정도가 결국 북미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6명의 사망자를 내고 작은 산불도 몇 차례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 대부분은 결과가 꽤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군대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과 공중에서 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상쇄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들 중 일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여전히 기구 기반 시스템의 잠재적 활용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탐구나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년째 러시아군 진영에 혼란과 혼돈, 파괴를 퍼뜨리기 위해 기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만큼 기구 활용의 영역을 넓힌 나라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구들로 러시아 내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과 수송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분쟁 초기에 풍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풍선으로 폭탄과 수류탄을 러시아군 머리 위에 떨어뜨리거나 적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미끼로 썼습니다. 2024년이 되자 키이우는 미국 공급업체의 제품을 소형 가미카제 무기의 운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풍선 기반 작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 풍선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국제 경계를 넘어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유전, 정유소, 선적터미널 등 다양한 곳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허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군사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이 언급했듯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풍선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군 기술진이 한계를 더 넓힐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DART 미사일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DART 미사일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혁신기술센터는 미사일 자체나 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 기구의 정확한 기술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상당히 소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는 약 6피트, 즉 1.8m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어있을 때 무게는 약 29파운드, 즉 13kg에 가깝습니다. 구성에 따라 3.5kg, 즉 7.7파운드에서 10kg, 즉 22파운드까지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두에 흑연 기반 관통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거나 어떤 표적에 쓰이는지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이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명중률, 심지어 생산 상태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무기는 전쟁에서 쓸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을 방심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기술 사양이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는 DART의 작동 방식에 대해 대략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층권 기구가 DART를 7.5마일에서 11.2마일 사이에 고도로 운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18km입니다.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때 미사일은 특수 서보 액추에이터와 내장된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여 공중에서 안정화되고 미리 설정된 비행 경로로 이동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안정화하지 못하고 풍선에서 그냥 떨어지면 쉽게 몇 마일이나 경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DART는 하강 중에 목표물을 추적하지만 지상에서 약 3.7마일, 즉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하면 항법 시스템이 완전히 꺼집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DART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항법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DART는 비행 경로 유지를 위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합니다.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다가 결국 목표물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목표물은 탄약 저장소나 석유 저장 탱크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전자전 체계에 의존해서 교란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 드론 미사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 중입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은 이 분야에서 혁신을 계속합니다. 추가 안테나 설치와 복잡한 시스템 개발 중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공중 전력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의 통신을 차단하고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DART 시스템의 독특한 장점은 마지막 몇 마일 하강 구간에서 외부 통신이나 위성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가 지상에 전자전 교란기를 대규모로 배치하더라도 가짜 신호와 잡음으로 전파를 완전히 뒤덮을 준비가 되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듣지 않으므로 잡음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목표를 향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란 장치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전 기술이 점점 더 지배하는 전쟁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자전이 이 갈등의 결정적인 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양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던 밤 러시아는 무려 70발의 미사일과 6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하웃 681개의 공중자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그중 632개의 공중자산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자전 시스템이 생명을 구하고 재앙을 막는 놀라운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전장 곳곳에 GPS 교란 시스템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필사적인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대체 유도 방식을 찾기 위해 혹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전체 경로 내내 유도될 필요가 없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트처럼요. 그러나 이 무기의 독특한 이점, 활용 사례, 잠재적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밀리터리 쇼가 유익했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제 DART가 적의 전자전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엄청난 이점은 바로 풍선에서 발사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거의 어디에서든 배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최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도 포함됩니다.
역사적인 기상 차트에 따르면 성층권 바람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동쪽 방향으로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선은 키이우에서 보낸 풍선이 바람을 타고 100마일 넘게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해 탑재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항공기가 아니라 풍선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시스템에 바람을 넣어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기 위해 활주로나 비행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값비싼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무기들은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이동하도록 그냥 두면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여러 드론과 미사일에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스톰 섀도우, 에이테크엠스 등 서방 무기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다르지만 하지만 이런 무기체계 상당수는 여전히 같은 전통적 패턴을 따르며 레이더와 방공망으로 공략 가능한 유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도움으로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트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다트는 일반 드론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비상하고 일반 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내비게이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의 문제가 됩니다. 크렘린은 아직 이런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검증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국 방공 시스템이 S-300과 S-400 같은 다가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충돌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줄어들면서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남아있는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기타 장소의 보호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와 같은 곳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어가 충분하지 않음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드론 조종사들이 가장 크고 방어가 강한 도시들을 연달아 여러 번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자체와 같은 도시들에서 말이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테 힘이 무기고에 추가되면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그 공격으로 크렘린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 공격의 시작으로 달트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 지역의 레이더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 드론대와 재래식 미사일을 연속으로 쓸 수 있습니다. 노출된 에너지 인프라와 군사 자산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죠. 유럽과 그 외 동맹국들로부터의 넉넉한 자금 지원과 지원 패키지가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과도한 국방 지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탄약 비축량이나 인력 면에서도 상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군사 생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량의 고가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거대한 공장과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응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국내 혁신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드론 전력처럼요. 대부분 비교적 저렴하고 생산이 쉬운 무인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완벽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기능적이고 저렴한 시스템에 투자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상대하기 어려운 시스템에 투자해온 것입니다. 경량형 기구 발사 미사일은 이런 조건에 완벽히 맞습니다. 소형화된 특성 덕분에 공중으로 쉽게 떠오를 수 있다는 점과 결합되어 발사되거나 조종될 필요 없이 DART는 우크라이나가 대량 생산하기에 꽤 저렴할 것입니다. 각 유닛의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은 더 크고 복잡한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시스템보다 훨씬 전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테 탄두가 비교적 작긴 하지만 적절한 표적에는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달트가 완벽한 무기라고 생각하며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실제 성능과 효율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달테 항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심지어 그 시스템들이 비활성화되었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구 기반 시스템과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들을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풍선을 날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물체들이 바람과 일반적인 기후 조건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알 것입니다. 물론 군사용 성층권 풍선은 집에서 사용하는 생일 풍선과는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규칙이 많이 적용됩니다. 풍선은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날릴 수 있고 바람의 색이나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발사 시기나 방출 조건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트가 제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트의 전체 사거리와 목표물을 명중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개당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테스트되었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지도 여전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 기획이나 프로토타입 단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 없이는 무기의 진정한 가치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대해 낙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기존 탄약 사용 시 겪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동시에 적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독특한 제안이며 만약 성공적으로 입증된다면 목표에 접근할 때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비활성화함으로써 전자전 기술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이와 유사한 스타일의 시스템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크 기술 사양에 대해 꽤 비밀스럽게 굴었지만 이 시스템의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향후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엔 탄도 및 지대공 미사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팀들은 더 크고 더 치명적인 탄약을 발사하기 위해 기구를 활용할 추가 방법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교란 장비를 우회할 수 있도록 무기에 더 정교한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을 모색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야망은 여전히 타의 투정을 불허합니다. 이 나라는 혁신에 대한 꾸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 더 흥미로운 방법을 찾아 경계를 허물고 군사기술의 한계를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8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기다려왔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러시아가 한때 우크라이나를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무언가를 사냥하고 쫓아왔습니다. 기다림은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물 제거에 필요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다림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보복은 무자비했습니다. 러시아가 통제 중이라 믿던 해역에서 목표물이 파괴됐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린 차디찬 파괴의 일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2018년에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그로부터 4년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했습니다. 러시아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흑해, 아조프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케르체해역까지 모두 푸틴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비군사 선박의 케르체해협 통행을 차단해 우크라이나를 처벌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소유가 아니며 그 반도를 둘러싼 해역도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해군의 봉쇄에 참여한 선박 중에는 이지무르트라는 이름의 FSB 순찰함도 있었습니다. 그 선박은 다른 여러 척과 함께 2018년 케르치 해협 봉쇄 사태의 격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선박은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 나포에 관여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선박을 들이받은 뒤 오데사에서 마리우폴로 이동하려던 우크라이나 선박에 사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푸틴이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전면 침공으로 확대할 공격성을 심각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6명 부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함정 승무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받다가 2019년 9월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마침내 우크라이나로 송환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 전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를 상징하게 된 드론도 그때는 우크라이나군이 막 구상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타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코 잊거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2018년에 자국 선원들이 포로로 잡히고 부상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젬루트에 쏠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올바른 무기와 기회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로시간이 흘러 우크라이나군 해군은 텔레그래프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해군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국경경비함 이젬루트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함정이 8년 전 케르치 해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함정을 격침시킬 때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군은 복수가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의심을 없앴습니다. 보복은 불가피합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무기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국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은 선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젬루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주프해에서 다른 선박 11척을 격파한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모든 것을 한 척의 군함을 격침시키는데 쏟아붓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8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억압하는 데 이용했던 해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젬루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큰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그저 또 하나의 배일 뿐입니다. 많은 배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강력한 드론을 맞고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수많은 배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군중 속에 묻혀 러시아는 그 배를 잃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 상징이었던 이 배에 딱 어울리는 운명입니다. 8년 만에 우크라이나가 복수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젬루드를 공격한 무기가 일반적인 공중 드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한 무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르간 3000이라는 새로운 해상 드론이 이번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상 무인 복합체라고 설명한 사르간 3000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중에서도 다소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사르간 3000은 우크라이나에 증가하는 무인 선박 함대에 새롭게 추가된 기종 중 하나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마구라, V, V5, 나시베이와 같은 훨씬 더 유명한 해상 드론들에 비해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레스키는 사르간 3000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플랫폼이 기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임무, 특히 타격 작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한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적어도 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르간 3000은 2026년 에야 우크라이나 해군에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르간 3000의 속도와 탑재량에 대한 정보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이 해상 드론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낼 수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젬루드 침몰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로미덴 프레스는 사르간 3000이 흑해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르히 미지우라라는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는 이 시기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개한 영상 몽타주에 등장한 드론들이 새로운 드론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지우라는 이 드론이 총기와 미사일 모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는 이 젬루드를 침몰시키기엔 부족했을 수 있으나 후자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르간 3000의 효과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리 플레첸추크의 암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포르투갈 해안에서 열린 렘머스 군사훈련에 참가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플레첸추크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해상 드론이 그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목할 만했던 이유는 바로 그 렘머스 훈련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쟁 시나리오 중 나토 프리기탐을 침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비전통적 해군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입증되었습니다. 나토 프리기탐은 드론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V7들이 그 프리기탐을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간 3000도 그 공격에 관여했나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간 해상 드론에 대해 비밀을 붙였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르간 3000의 기술 사양이 무엇이건 간에 이젬루드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만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신형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젬루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선박에 대해 그리고 그 선박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진수된 이 젬루드는 흑해함대의 최신 함정 중 하나로 러시아는 전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이젬루드는 침공 이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을 통제하는 데 있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이죠. 이 배는 거대한 함선은 아닙니다. 길이는 62.5m입니다. 이젬루드의 배수량은 최대 750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27노트까지 가능합니다.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 함선으로 정찰과 공중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함선이 꼭 주요 전투 자산은 아닙니다. 이 함선은 순찰정으로는 제 역할을 했고 2018년 우크라이나 선박을 들이받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젬루드가 가하는 위협의 규모보다 우크라이나 해군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이젬루글로그가 루빈급 순찰정이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이 함선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는 이젬루드와 같은 루빈급 함정인 라줄 감자토프를 격침시켰습니다. 카스피해에서 2026년 2월 크림반도 인케르만 해안에서 루빈급 함정 2척이 또다시 공격받아 손상됐습니다. 우리는 이 공격들을 예행 연습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복소라는 차가운 메인 코스는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젬루드호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실 우리는 그 배의 성능을 분석할 때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이젬루드호를 루빈급 함선이라 부르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루빈급 함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르간 3000 공격, 현장에서 이미 위성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이젬루드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결코 좋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진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배를 부두의 정박 중 공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들이 완전히 파괴된 걸 확인시켜줍니다. 그 선박은 정박한 전체 구역을 따라 사실상 두 동강이 났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공격대 위치 덕분에 겨우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될 일이 아닙니다. 비록 배가 두 동강 났지만요. 이젬루드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수리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복수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단독 일회성 타격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복수는 달콤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러시아는 한때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던 함선을 잃은 현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차카함의 현실은 침몰이 단지 작전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차카함은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그저 부차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클릭해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차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주변 해역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합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오랫동안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흑해 함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바다를 지배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 함대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 함대의 약 3분의 1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나머지 함정들은 가능한 한 멀리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중 해상 드론은 충분한 사거리로 흑해 함대의 함정들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에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인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를 피해 후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크리기탐이 공격당해 피해를 입었고 푸틴에게 흑해 상실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들은 도망칠 곳이 없고 잠수함만 수로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게는 충분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해협으로 흑해와 연결된 아조프해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곳에서 2018년에 시작됐죠. 아조프함 침몰을 각주로 부르는 건 우크라이나 해군 작전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의 역사에 근거한 흥미로운 각주이긴 해요. 러시아의 현재 현실은 이차카함이 지금 아조프해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러시아 군함과 그림자 함대 선박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일주일 넘게 폭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수역에서 러시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공격당한 선박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방어가 부족했고 크림반도의 방공망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야 하는 방어망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월 13일까지 8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105척의 선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찰정, 예인선, 페리, 화물선도 피해 선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날 공격받은 선박이 116척으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그 반도의 점령 세력에게 러시아가 주변 해역의 통제권을 정말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력화한 수십 척의 선박 가운데
이츠하크호가 더 눈길을 끄는 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도 러시아가 잃은 또 하나의 선박일 뿐이며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굴욕입니다. 푸틴은 통치기간 내내 러시아인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팽창주의 통치 아래 러시아가 간신히 차지한 단 한 조각의 영토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할 흑해 함대의 군함들은 그저 숨기만 하며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응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횟수를 줄이기 위해 선박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하천망을 아조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카스피해와 연결하는 도나조프 운하를 통한 선박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알자지다 방송은 7월 14일 러시아 농업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대체 선박 항로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화물을 우회 운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연료와 보급품의 크림반도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곡물과 석유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막고 있는데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으로 사용하는 고갈된 전쟁 자금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부분의 노력을 아조프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흑해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월 1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관심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러시아 함정 20척이 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군집에 타격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17척의 유조선, 예인선 1척,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이 아조프해에서 시작된 해상 드론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이제 다시 흑해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체누드는 그림자 선단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함이었습니다. 비록 순찰정에 불과했지만 전통적인 해군이 없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그 수백 척의 함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의 또 다른 희생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복수는 러시아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해역에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1945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해군이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해군 전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러시아의 굴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더 크고 많은 군함을 가진 나라가 해전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전투가 좁은 해역에서 일어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더욱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유일한 전력인 그 잠수함들마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잠수함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잠수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잠수함 정박 시 러시아는 공중 드론 공격을 막으려 함교탑에 격자 철망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 탑들은 해상 드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르마트 3002 선박을 완전히 두동강 낼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8년에 걸친 여정을 마치고 한때 자국 해군을 굴욕시켰던 러시아 함정에 복수했지만 이제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보복은 러시아 전체가 삼켜야 할 수많은 음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흑해와 아조프해에서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잊지 않으셨죠? 트랜스포머, 위장한 로봇들, 특정 연령대의 시청자들은 지금쯤 고전 만화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이클 베이가 그 프랜차이즈의 한 일이나 자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랜스포머와 연결지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이미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를 만든 무언가를 방금 투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은신한 후 러시아군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악의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육지와 물 위에서 모두 작동하는 혁신적인 신형 드론입니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트랜스포머를 투입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푸틴의 앞잡이들에게 다가올 잔혹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세계 최초라고 부르는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상륙 작전에 21세기식 변화를 더한 6회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실은 무인 수상정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해상 드론이 도착하자 지상 로봇을 내리고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봇은 러시아 진지 공격을 위해 남겨졌습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본 것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드론이 하나의 타격 수단으로 놀랍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킴번 사주였습니다. 이 작은 땅 조각은 이미 오랫동안 뉴스에 나왔던 곳입니다. 길이가 겨우 40km에 불과한 킴번 사주는 2022년 3월 헤르손이 처음 점령된 이후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주가 중요한 건 위치 때문입니다. 이곳은 미콜라이우 지역의 드니프로 부그 하구와 흑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본질적으로 장벽이자 검문소로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주에 감시 부대를 설치해서 미콜라이오나 오데사로 접근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감시해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사주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해상 운송로를 방해하고 드니프로 강변의 목표물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킴번 사주 탈환을 원합니다. 6월, 한동안 우크라이나의 압박작전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스피드에서 철수한 것처럼 보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여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킴번 사주를 장악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중요한 감시 거점을 빼앗고 자국 상선들이 이용하는 해상 운송로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고립 전략만으로 킴번 사주 완전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랜스포머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드론 전략으로 이 중요한 영토를 되찾는 데 필요한 방법을 마침내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 전략은 해상 드론과 살상 지상 로봇을 이용한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크라이나는 트랜스포머가 킴번 사주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촬영했습니다. 1분 길이의 영상에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123 독립 영토방위 여단의 드론 조종사들은 먼저 무인 해상 드론을 킴번 사주 해안의 한 지점까지 원격으로 유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드론 접근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경로를 신중히 계획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곧 투입될 지상 드론이 사실상 해상 드론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상 드론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경사로를 내리자 지상 로봇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지상 로봇이 참여하는 구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로봇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로봇이 해상 드론에서 멀어지자 그 위에 기관총 장착된 것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로봇이 목표물로 해안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포를 시작합니다. 영상은 교전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잠재력만큼은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 해안에 기관총, 지뢰 등 무기를 실은 지상 로봇을 상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령된 크림반도 해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왜 그런지는 곧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킴번 스핏 작전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세계 최초라 했고 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방금 해상과 지상 드론의 하이브리드 장비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계병기들에 질린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악몽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를 전쟁에서 무인 시스템 활용의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평가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해상전 양상을 완전히 바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상 드론도 지상 로봇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몇 달간 대피, 물자 수송,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작전에 활용해왔습니다. 해상 드론은 훨씬 더 오래 사용되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그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살아남은 함정들은 잘 알겠죠. 러시아의 많은 군함들이 해상 드론의 위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군함들은 지금 침몰했거나 더는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판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 외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종류의 드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작전에 사용된 해상 드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상 로봇은 2026년 대부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라이즈 계열의 로봇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예상 못한 전장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국방부는 4월에야 부대들이 브레이브원 마켓플레이스에서 라이즈와 라이즈 프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대는 드론으로 작전을 완료하고 얻은 이 포인트를 더 많은 드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도
123 독립영토 방위여단은 킴번 스핏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 라이즈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디어와 라이즈가 브레이브1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기 전 이미 자리를 잡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도브로플레리아에서는 우크라이나 93 독립기계화 여단의 대원들이 이미 라이즈를 사용해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에서 로봇은 기관총을 장착하고 점령된 주택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을 소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매체는 이 단일 라이즈 로봇이 몇 달 전 베셀라와 드루지츠카 마을을 해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로봇이 베셀라 근처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기록됐습니다. 로봇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러시아군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안 러시아 진지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로봇이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기관총이 은신처를 겨누고 있다면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쉽게 파괴되지 않는 쇳덩어리가 발포한답니다. RIS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실제로 2024년에 공개되었으며 최대 20km의 작전 반경과 300kg의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있었던 구조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RIS 프로가 우크라이나 112 영토방위여단에 부상당한 병사를 구했는데 병사가 숨고 있던 은신처까지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여정 중 FPV 드론과 포격을 견디며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안전한 위치로 구출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은 라이즈와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트랜스포머 전략에 사용된 로봇이 라이즈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모습도 같고 과거 라이즈처럼 기관총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브레이브1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잠재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영상에서 본 것은 군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2대의 드론이 함께 수행한 단일 작전입니다.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이 트랜스포머 군대가 상륙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크림반도에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아시죠? 이 드론 전략은 점령된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건 밀리터리 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이면의 이야기를 파헤쳐 전모와 심층 분석을 전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러시아는 최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육지의 연료 및 보급 트럭과 흑해, 아조프해의 선박을 공격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계속 펼치면서 크림반도와 정령지의 물류 거점들까지 공격하면서 러시아 군사 기획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3일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러시아 부대들은 상륙 공격을 막기 위한 준비로 특별 참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 방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상륙 공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거의 없고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탈환할 만큼 충분한 상륙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한정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해방에 수만 명 아니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저지하려는 상륙작전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드론과 포병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는 본토에서 침공군을 막고 크림반도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병력이 너무 분산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제123 독립영토 방위여단 이 킴번 스핏에서 막 이뤄낸 것을 본 후 우크라이나 군사 기획자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해상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스 지상 로봇도 매일 생산됩니다. 전통적 상륙 작전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해왔던 것처럼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크림반도 해방 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가득 찬 로봇 군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킴번 스핏에서 사용된 트랜스포머형 드론들처럼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수십에서 수백 대의 지상 로봇을 크림반도 해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로봇들만으로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탑재할 수 있는 화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구축하고 있는 해안 방어 시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관총으로 공격하거나 기뢰나 다른 폭발물을 이용한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 목적은 크림반도 해안선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천 대의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이 방법으로 해안 일부를 정리하고 특수부대 팀을 크림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팀들은 그곳에서 병력 위치와 방공망 등 주요 목표물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령된 크림반도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미 물류 봉쇄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이는 반도를 위험지대로 만드는 접근입니다.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 고립 전략은 이미 크림반도 전역에 연료 부족 사태를 확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변전소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이로 인해 반도에서는 반복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점령자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호화로운 휴양지가 될 예정이었던 곳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다리 공격을 자제하는 것은 그 다리를 타격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다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다리를 공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크림반도의 점령자들이 푸틴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명백한 실패의 상징으로 러시아로 도망가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명확히 말했듯이 우린 크림대교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셨다면요. 그냥 그들이 그걸 통과하게 내버려두세요. 제발 그 수백만 명이 그 작은 다리를 계속 건너도록 그냥 두세요. 계속 자기네 러시아로 돌아가게 두세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미 위험한 상황에 해상 드론과 킬러 로봇을 이용한 상륙 작전까지 추가한다면 우리는 대규모 탈출을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수십만 명의 난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이 로봇띠를 따라온다는 걸 알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미 군인들은 멀리서도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 우크라이나의 행동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이 크림반도 해방의 발판을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크림반도를 제외해 봅시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해낸 일에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킴밴드 스핏은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하구 입구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선의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러시아는 공격을 위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양측 모두 포격을 가하고 드론을 보내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과 지상 로봇의 조합은 우크라이나가 분쟁 중인 강가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됩니다. 강을 건너는 일은 이미 러시아에 충분히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자연 장벽들은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쉬워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강을 건너려는 어떤 지점이든 드론과 포병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도하 지점은 대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잘하는 도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 지점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접근 경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포브스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종종 강을 건너기 위해 프랑켄슈타인식 임시 부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작업으로 건설 중이나 도하 시 모두 푸틴의 군대가 노출되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새 트랜스포머도 추가하세요. 다리 건설이나 건너려는 이들이 공격받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강 건너 러시아 진지 공격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결합되면 이미 어려운 강 건너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충분히 뒤로 밀어내 점령된 강둑에 우크라이나 병력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강을 건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잠시 추측에서 벗어나 보면 킴번 스핏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또 다른 점은 지상 로봇의 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로봇 사용은 2026년에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로봇 사용이 122% 증가했습니다.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임무만 해도 16,500건이 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대부분 킴번 스핏 사건만큼 창의적이진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보급 임무를 앞으로 100% 로봇이 맡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로봇들이 가진 공격 잠재력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킴번 스핏에서 그 잠재력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마을의 지상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6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으로 노보플라토니브카 마을 전체를 정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봇들이 크림반도와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 진지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로봇들은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덕분에 해상 드론이 지상 무기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창의성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입니다. 킴번 스핏의 트랜스포머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른 곳에선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낸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서도 그런 창의성이 드러났고 이제 러시아 깊숙이 수천 킬로미터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순항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의 인력과 물자 우위를 극복할 전술과 전략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의성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군사구조의 큰 틀에서 단순한 원조 수혜자에 불과했던 나라에서 유럽 전역에서 소중한 안보 파트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혁신을 이끄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기술을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킴번 스피드에서의 일도 또 다른 예입니다. 트랜스포머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사용 청사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다음 기발한 아이디어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단순히 투입하는 인원과 장비의 양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정보와 창의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저지를 위해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완전히 기계로만 치르는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 크림반도 해역에서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선박들이 미친 듯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기록될 선박을 가차없이 격침시키는 작전입니다. 러시아 보급선과 유조선들이 그야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용기에 휩싸여 사라진 것이죠. 가장 좋은 점은 푸틴이 이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방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푸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크라이나의 성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본 파괴는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7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산업 규모의 성과를 거둔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이날은 닷새에 걸친 공격 중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연료 탱커 8척, 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던 페리와 건화물선 한 척이 함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선단, 이 지역을 떠납니다. 우크라이나 모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덧붙여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갈 연료를 둘러싼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크림반도의 고립이 목표입니다. 육로가 막히자 우크라이나는 해상 운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독 공격이어도 우크라이나에겐 여전히 큰 일입니다. 이 공격은 크림반도에서 이미 심각하게 퍼진 연료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이제 전투 임무에 나설 때만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시를 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아조프해까지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케르치다리 바로 근처에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은 수십만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크림반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더 많은 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술사처럼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새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브로브디는 이번에 아조프해에서 9척의 유조선이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이틀 만에 총 17척의 유조선을 무력화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판 승부를 볼 준비 됐나요? 브로브디는 공격의 날을 기념하며 조롱하는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비됐나요? 푸틴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조선이 불타고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강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물류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연료 트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시작에 불과함이 곧 드러났습니다. 이젠 유조선도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이날 하루쯤 쉬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크라이나는 결코 쉴 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7월 9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밤새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 12척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화물선 한 척과 예인선 한 척도 함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저희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석유 문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밤에 바타이스크 유그로시 석유 터미널도 공격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러시아의 연료 수출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이 터미널은 우크라이나 남부의 러시아 점령군에도 연료를 공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림자 함대 선박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료 공급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 많은 선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완전히 파괴한 또 다른 일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 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림자 함대 선박 13척을 타격했습니다. 덤으로 그 드론들은 크림반도 본토로도 향했습니다. 러시아가 반도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5변전소를 그곳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변전소 하나가 멈출 때마다 정전과 전력 우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박들입니다. 유조선 10척, 페리선 1척,
벌크선 1척, 해양 예인선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층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준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조프해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죽음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 아조프 해공격이 있었던 같은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또한 1660개의 다른 적 목표물을 타격했고 426명의 병사를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도로, 다리, 고속도로를 겨냥한 작전에 기반합니다. 이 작전으로 러시아는 육상 군수 화물 운송을 71%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진 러시아 점령군들은 아마도 희망하거나 사실상 애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화염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또 다른 연쇄 야간 공격으로 아조프해 지역에서 러시아 유조선 21척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건 화물선 2척, 예인선 4척, 특수 선박 1척도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그림자 유조선 함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브로브디는 텔레그램 보고서에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십 척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선박들이 드러나 이제 불타고 있습니다. 7월 11일의 화형 사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단일 최대 해상 드론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그리고 덤으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역에서 53개의 다른 군사 목표물도 제거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21척 유조선과 여러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전원을 끄는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위치를 막 눌렀습니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푸틴의 크렘린 측근들은 그림자 함대 선박에 불길이 번지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2일 답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다른 밤에도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7월 7일보다 공격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오직 14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만이 침몰했으며 그 중에는 유조선 10척과 페리 4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브디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112분마다 공격한 한 주의 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그 점에 대해 틀렸을 것입니다. 이 대본은 7월 1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내일은 공격 소식이 더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크림반도의 고립과 그림자 함대의 붕괴를 위한 끊임없는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말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브로브디의 텔레그램 발표 외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나사의 펌스 위성들이 활성 화재와 열점을 추적하는 지난 며칠 동안 아조프의 전역에서 화재를 포착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화재가 드론 공격을 받은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들이 불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고 그럴만도 하지만 이번 7월에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란이 해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론 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르치 해협은 러시아 선박의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선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표적으로 삼는 모든 선박은 크림반도 고립을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 특정 위치에 있습니다. 아조프해는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앞서 언급한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선박들은 석유, 곡물, 보급품 등 다양한 물자를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후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동합니다.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합니다. 선박들도 국제 해역으로 나가기 위해 아조프해를 통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봉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는 봉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건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봉쇄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치 않았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동강을 아조프해를 통해 연결하는 돈 아조프 수로를 통한 운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러시아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판매 곡물의 4분의 1, 이 운하를 통해 운송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U 7월 10일 현지 시간 오후 6시 10분부터 케르치 해협을 통한 통과 요청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운항 중단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추측컨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를 공격하지 않을 때쯤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불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조프해 캠페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러시아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손상되고 침몰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내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함대를 상대로 개별적인 타격만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림자 함대를 아조프해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이고 여러 날에 걸친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 상공에서 제공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 수로를 지나는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호위하는데 군함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군함엔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용 방공 시스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함들은 분명히 그곳에 없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의 최소 3분의 1을 파괴해 군함들이 방어를 못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군함들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아조프해나 케르치 해협 상공에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실질적으로 요격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아조프해 연안 지역에 보유한 방공망에 드론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어진 공격이 이를 증명합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푸틴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만들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군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군함에 집중했던 작전이 진화했습니다. 지켜본 사람은 모두 이것이 러시아가 예견했어야 할 자연스러운 발전임을 압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에 큰 성공을 거둔 점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무력화한 군함들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터키가 확실히 해뒀습니다. 터키는 몽투리 협약에 따라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을 통해 흑해로 들어가는 군함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의 함선을 잃을 때마다 러시아가 푸틴이 크림반도 일대에 과시하는 데 필요한 해군 전력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흑해함대는 본래 의도된 많은 목적에 대해 사실상 모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섀도우 함대 선박들에 대한 군사 호위가 부족한 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26일 UA던 뉴스는 흑해함대가 선박 호위 실패 외에도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레이더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도가 나올 당시 러시아의 군함은 흑해나 아조프해 어디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레이더에서 군함을 숨길 수 있는 기적적인 신형 위장수를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함들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함들이 지배해야 할 바로 그 해역에서 군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5일에 선언했습니다. 우연히 아니게도 바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아조프해에서 수십 척씩 공격당하고 있는 섀도우 플릿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해역에서의 작전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흑해 함대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호위받지 않는 섀도우 플릿 선박들에 드론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직전에 러시아가 아조프해에서 시도했던 어떤 것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스타보드 해양 정보 데이터를 인용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조프해에서 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박이 55%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모든 당사자가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러시아는 아조프해를 그림자 함대의 피난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아조프해 작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번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이 격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달간 이 고립 전략의 시행을 지켜봤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연료와 보급품을 육로로 운송하는 도로, 다리, 차량을 겨냥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R280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는 4월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들이 도로 곳곳에 수백 대의 불에 탄 보급 차량 잔해를 남기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점령진의 여러 다리에 대해 공격을 감행해왔으며 이 다리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존하는 육상 경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크림반도 전역에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배급된 소량의 연료를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변전소 공격과 같이 크림반도 내부에서도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점령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점령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자들이 도망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자들이 케르치 대교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대피하도록 일부러 다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탈출은 푸틴이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라는 주장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공격으로 크림반도에 연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크림반도로 들어오려던 섀도우 플릿의 연료 수송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 정유 능력의 최대 40%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본토 전역으로 확산된 연료 위기가 발생했고 현재 약 5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리비에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찾는 최고의 여행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에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리비에라는 전장이 됐습니다. 크림반도로 가는 관광객은 모두 연료 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전을 겪고 해안에서 보면 아조프해의 불타는 선박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공습 사이렌과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이 더는 방어할 수 없는 반도에 착륙해 터지는 폭발음에 밤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되는 고전적인 봉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을 막기 위해 군함이나 육상 검문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만 있으면 됩니다. 수백 대의 드론만 있으면 됩니다. 크림반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수백 대의 드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림반도의 해방. 2014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이 반도를 합병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해방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앞으로 몇 달간 중대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크림반도 고립 속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특히 점령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을 위해 UNN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하려면 먼저 그 지역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고립 전략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 군사 집단에는 12만 5천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연료, 탄약,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인 보급로가 바로 그 필수품들을 공급하는 길입니다. 이 12만 5천 명의 병사들도 크림반도 점령군처럼 고립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미노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임무를 완수하면 아무도 예상 못한 크림 해방의 완벽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조프해에서 수십 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이 불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푸틴이 막을 수 없는 훌륭한 작전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크림반도에는 150만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가장 깊은 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반도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에게 이유를 이미 보여줬고 몇 달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가 산산조각 나기 약 한 달 전,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밀리터리쇼와 푸틴의 크림반도 참사 추적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